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새내기 사연자예요. 저는 올해로 40대 초반에 들어섰어요. 저는 큰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들을 마주하면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매번 깨닫곤 하죠. 뉴스만 봐도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제 바로 가까이에 별난, 아니,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 있죠. 그건 바로 저의 동서였고요. 오늘 저는 과연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온 제 동서였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의 동서가 딱 그랬어요. 황새를 따라하려 하는 뱁새였죠. 어머머, 형님, 이를 어쩌죠?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저도 전임 교수 돼야죠. 안 그래요? 늘 고고한 척, 고상한 척을 했는데 누가 봐도 고고하지 않은 인간이 고상한 척을 하는 그 모습은 전혀 고귀해 보이지 않았고 그저 꼴값으로 보였어요. 자기가 교수라는 이유로 아주 온갖 고고한 척은 다 하고 다녔죠. 실제로 동서는 고상한 척하다가 꼴값을 떤 적이 있었어요. 당신 아까 그 표정 봤지? 아이고, 아니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나 몰라. 아주 꼴 좋더라. 저 대학 교수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참나.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아주 벼슬이지. 누구 덕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웃지는 말어. 아까 재수 씨 얼굴 벌겋게 돼서는 거의 터지려고 하더라. 그런데 솔직히 나도 너무 웃기더라. 아유, 재수 씨가 철이 좀 들면 좋겠어. 사람 안 바뀌어. 그렇게 쉽게 바뀔 인간이었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지? 꼴 좋다 아주. 아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나대래? 다 지가 나서서 지 스스로 망신살 뻗치게 한 거지 뭐. 동서라는 인간이 꼴값을 떨다가 개망신을 당한 건 다름 아닌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을 당시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였어요. 전날 동서의 잘난 체를 보다가 제가 아주 배꼽 빠지게 웃었네요. 저는 동서라는 인간과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너무나 다른 성격 때문이겠죠. 저는 성격상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뭐 모르는 게 잘못도 아니고 배우면서 익히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어서 그런지 식기 사용법도 어렵더라고요. 사이즈별로 다양한 수저와 포크 그리고 나이프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띵했어요. 아우 이거 어떻게 사용해서 먹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어머니? 아유 그래 이렇게 많이 들 거면 설명서라도 옆에 좀 같이 놔주지. 물어보고 먹자. 괜히 망신당할라. 이거 물은 또 뭐라니? 식전에 물수건과 같은 수건 종류와 물이 담긴 그릇이 나왔길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보려 했어요.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행동했다가 망신당할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길래 이건 직원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익스큐즈 미? 아우 형님 스톱. 뭘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유, 영화만 잘 봐도 이런 식기 사용하는 건 기본으로 인지가 되는 건데 언어 알아듣기 쉽다고 한국 영화만 보시지 말고 해외 영화도 좀 보세요. 그렇게라도 간접 문화 체험을 하셔야죠. 아이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지. 괜히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했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나아. 그래, 네 형님 말이 맞아.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아니요, 아니요, 형님. 다들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다 하니까 그냥 다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드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직원에게 말을 하려 하자 고고한 척하는 동서라는 것이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다녀보고 해서 안다면서 자기만 따라하라며 아주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앞에 놓인 물그릇이 식전에 목을 축이라고 마시라고 내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치 가족들을 유치원생 대하듯 대하며 자기를 따라하라고 하는데 아주 눈꼴 시려서 죽는 줄 알았네요. 다들 아시죠? 한국이나 서양이나 뭐 마시거나 할 때 호로록 이런 소리 내는 건 완전 비매너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저 보셨죠? 이렇게 소리 없이 들이키시면 돼요. 아유, 동서.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컵을 놔두고 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겠어? 형님, 이쪽으로 여행 오신 거 처음 아니세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제가 더 잘 알죠. 안 그래요? 저 따위로 말을 싹퉁머리 없게 하더니만은 그러면서 보란 듯이 그 그릇을 들고 들이키더군요. 사람이 워낙에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대뜸 웨이트리스가 달려와서는 No, no라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서 웨이트리스를 바라봤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온 가족이 빵 터지고 말았어요. 이건 식전에 손 닦는 물로 드린 겁니다. 드시면 안 돼요. 드시는 물은 저희가 따로 챙겨드렸잖아요.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황급히 달려와 물그릇 드는 걸 제지시키며 웨이트리스가 외친 말에 동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아시안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웃겨 정말. 여기 손 닦으라고 따로 물수건 챙겨주고서 뭘 또 손 닦는 물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웃겨 정말. 여보, 그만해. 직원이 아니라고 하잖아. 아까 형수 말대로 그냥 물어보고 할걸. 아유, 괜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유, 뭐가 망신이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우리 인종차별하는 거라니까? 하, 내가 어째 불안불안하다고 했어. 아까 우리한테 메뉴판 늦게 갖다 주는 거 못 느꼈어? 얘네들 지금 우리 아시아인이라고 인종차별하는 거라니까? 우길 걸 우겨야죠. 안 그래도 서양권 여행인지라 인종차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리뷰까지 샅샅이 보고 고른 레스토랑이었어요. 계속 우기기 시작한 동서는 그 손 닦는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억지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그런 행동에 시동생은 난처해하고 시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포기하신 상태로 계시고 지금 생각해도 대체가 무슨 고집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창피한 와중에 더 창피했던 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유, 차라리 다른 나라 말을 쓰던가.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웃길 걸 우겨야지. 이것 봐요. 좀 적당히 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저희가 익숙지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동서, 다른 사람들 말 틀린 거 없어. 좀 조용히 먹자. 응?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않나요? 나라 망신 맞죠 뭐. 직원의 만류에도 꾸역꾸역 그 물을 들이키던 동서를 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우리 식구들은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식사를 마쳐야만 했어요.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엄청난 행동으로 신뢰를 잃은 동서의 말을 가족들 누구도 여행 내내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유학파예요, 유학파. 기본적으로 영어는 한다고요.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한다니까요. 아유, 됐다. 그 손 닦으라고 준 물을 냅다 들이켠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듣니? 아, 예, 큰애야, 어디로 가야 하니? 어머니, 제가 다 안다니까요. 레스토랑에서는 제 실수가 아니라 그거 인종차별 당한 거예요, 어머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러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면박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 달래듯 동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요리조리 피하셨어요. 결국 동서는 혼자 잔뜩 토라져서는 여행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자기 유학파라고 자랑질하려는 것도 참 꼴보기 싫은 모습 그 자체였네요.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호되게 망신을 당해놓고도 혼자 고상한 척하는 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게 가족들 같이 뛸 때 따라 뛰었으면 좋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안 뛰어서는? 당신이 선택한 일이야. 왜 나한테 툴툴거려? 생각을 해봐. 딱 봐도 여행 온 거 티나는 아시아인 가족이서 우르르 뛰어서 버스 타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천박해 보이겠어. 뭐? 천박? 아유 됐다 됐어 말을 말자. 당신 때문에 온 식구들 다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가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고 알았어. 아유 정말 이래서 여행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다녀야 한다니까. 가족들이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바로 앞에 버스가 있길래 달렸거든요. 시부모님도 달리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창피하다고 안 달리냐고요. 결국은 자기 고상하다고 달리지 않아서 혼자 버스에 올라타지 못해서는 동서 혼자 1시간이나 뒤에 가족들이 있는 관광지로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동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고상하고 마치 왕족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 빈수레 그 자체였어요. 네 동서 아직도 너한테 그렇게 으스대니? 지 교수라고? 말도 마. 아이 누가 보면 대학 교수가 아니라 어디서 뭐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온 줄 알걸? 말끝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주 그 주둥이 집게로 찝어버리고 싶다니까. 그 빈수레 같은 동서 기집애를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이 교수라고 애들을 가르치나 싶었어요. 인성부터가 글러먹은 여자였거든요. 툭하면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말투를 하면서 자기가 교수라는 걸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정말 밉상이었습니다. 제가 동서가 진짜 인성이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샌들을 신은 날이었어요. 어머 형님 샌들 신으셔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아우 샌들은 좀 그렇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동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발에 관심 없어. 그리고 내가 발가락이 남들보다 좀 많은 게 뭐 어때서? 나는 그거 하나 신경 안 쓰고 살았는걸? 그보다 동서 그렇게 쌍꺼풀 하고서 붓기도 다 안 빠진 채로 다니는 게 사람들 시선 더 받지 않어? 동서가 제가 신은 샌들을 보고 난리쳤던 건 다름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선천성 다지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다지증. 저는 발가락이 6개예요. 미리 수술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서 수술을 못 받았거든요. 성인이 되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돈 번다고 시간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었죠. 시기를 잘 맞춰 수술을 꼭 받을 생각으로 그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라는 게 그렇게 제 발가락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머 형님 제가 형님한테 싸우자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체면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좀 무안해지네요. 나도 동서한테 싸우자고 얘기한 거 아니야. 동서야말로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꼭 말싸움을 하면 이기지도 못하는 것이 덤비길 덤볐어요. 사실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은 저의 오른쪽 발이 저한테는 엄청난 콤플렉스인 게 맞아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예민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당당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일부러 발도 드러내고 다녔고 페디큐어도 꾸준히 받으면서 일부러 더 제 발을 가꿨어요. 하지만 동서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발을 볼 때마다 저딴 소리를 해댔어요. 어머, 그럼 여기서 제가 쌍꺼풀한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요? 나도 동서랑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야. 동서 체면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동서야말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저라고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자기야말로 쌍꺼풀 재수술해서 붓기 가득한 눈으로 시댁에 와서는 온 식구들 놀라게 해놓고 말이에요. 저는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얼굴 볼 때마다 사람들이 더 놀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동서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처음 제 발가락을 보았던 때를 언급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저는 오래 봤으니까 이 정도죠. 저 처음에 형님 발 보고 구토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우 솔직히 징그럽잖아요. 쌍꺼풀 수술이야. 요즘에 안 한 사람 찾는 게 더 힘든 거죠? 동서 지금 그거 나한테 싸우자고 말하는 거지? 아니야? 어머 어머 형님 또 그러신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형님 발가락 그거 처음 보고서 헛구역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였어요. 쫙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은 동서가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난리가 났죠. 마당에서 일을 정리하고 들어오신 시어머니한테 등짝을 거세게 강타당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아주 화통하신 분인데 아닌 것은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디 손이 사람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런 성품으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당장 사과해라. 거세게 화를 내셨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등짝 맞는 걸 보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렇듯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 편에 서주셨어요. 어머니, 제가 남들이랑 조금 달라요. 발이 이래서. 어? 뭐가 어떻길래 그렇다는 거야? 저는 처음 시댁에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일부러 저의 콤플렉스인 발가락이 드러나도록 찾아뵀었어요. 나중에 가서 탈이 나거나 시부모님이 놀라시는 것보다 미리 드러내고 당당하게 인사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요즘도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편인데 저희보다 더 이전 세대이신 시부모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안 좋게 보시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다독여 주셨죠. 아이고, 나는 또 뭐라고. 이게 무슨 창피라고 그러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인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어라.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해주시며 시댁에서만큼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던 분인데 당신 며느리가 그것도 막내 며느리라는 것이 윗사람인 저한테 저런 개소리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좋게 보실 리가 없었죠. 말 그대로 등짝 스매싱 쫙 소리가 귓가를 때릴 만큼 엄청난 파워로 동서의 등짝을 날려버리셨어요. 동서는 손도 닿지 않는 등을 매만지겠다고 아프다고 팔딱거렸는데 그 꼴이 아주 그냥 볼만했다니까요. 언제나 저의 편에 서주셨던 우리 시어머니, 친정부모님 일찍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한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나 다름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제가 의지할 곳은 남편과 저희 시부모님 뿐이었기에 더욱 애착이 강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생선이 제일 맛있어. 너는 어쩌면 이렇게 물건을 잘 고르니? 하긴 그러니까는 네가 시장에서 그렇게 매장을 죄다 운영하지. 어머니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안 창피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동서처럼 저도 좀 멋있는 직업 갖고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어머머, 멋있는 직업이 뭐 어디 따로 있는 거야? 나랑 너희 시아버지는 작은 애보다도 네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세상에 여자 혼자서 그렇게 시장에서 매장 넓히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런 생각하지 말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우리 시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젊은 시절부터 생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온 저의 직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주신다는 점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지랖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따금 몇몇 사람들은 그 젊은 나이에 왜 시장 일을 하냐. 좀 더 부지런히 공부했음 책상 앞에서 일했을 텐데 라는 소리를 하며 저의 직업을 무시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희 남편 역시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었죠. 동서 한 사람 빼고는 시동생 포함해서 모든 식구가 편견 없이 저를 대해줬어요. 어차피 동서 얼굴이야 가끔 보는 거니 별 상관없이 생각하고 지냈네요. 시댁에서 동서가 저한테 까불락거리면 저희 시어머니가 나서서 해치워 주셨으니까요. 내가 문제였나 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내가 문제인가 봐. 어떻게 해. 나 때문에 이런가 봐.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시간이 여기까지 주어진 거라서 그런 거지. 그냥 인연이 여기까지 와서 그랬던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여보. 나 어머니 아버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제가 부모 복이 없는 것인지 시아버님이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지시면서 몇 개월 있지 않아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는 했죠. 두 분이 워낙에 사이가 좋으셔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갑자기 잃고 나니까 참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의 첫 기일인 설날,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빌미로 사달이 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 형님, 죄송해요. 아, 그런데 개강 전에 얼굴 손볼 곳은 또 봐야 하니까 그 병원이 워낙에 유명해서 시술 일자가 딱 그날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이따가 형님 고생하신 거 수고비 드리고 갈게요. 동서, 내가 동서보다 돈 더 잘 벌어. 수고비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동서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해. 과외를 닦든가 뭐든 할 거 찾으면 있잖아. 동서 말대로 사회적 체면 높은 교수가 뭐 일머리는 안 도는 거야? 그 와중에 동서라는 건 명절 앞두고 또 어디 얼굴에 손을 대서 자기는 열기 강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음식하는 주변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하는 꼴을 보고 있자면 그냥 어이가 없었죠. 누가 돈이 없는 줄 아나? 수고비 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치며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번다고 했네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필 그때 남편이랑 시동생이 밖에 볼일 보러 나간 터라 집에는 저랑 동서뿐이었거든요. 지남편이 있었으면 저딴 식으로 행동을 안 했겠죠. 동서를 교수직에 올려준 게 다름 아닌 제 시동생이었거든요. 어머, 형님,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제가 일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고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면 큰일 나요. 염증 생기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사다가 하시면 되지. 무슨, 아휴. 말하는 싸가지 보셨죠? 저 불려시 같은 게 자기 남편 앞에서는 그저 하하 호호 살살 웃어대면서 여우짓을 하는데 꼭 지 남편이나 제 남편 없을 때만 저 따위로 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등짝을 두들겨 맞죠. 물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그 기집애가 놀고 먹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 일하라고 했어요. 동서, 그럼 내가 데쳐놓은 나물이라도 좀 무쳐. 나물 무치는데 불 쓰는 거 아니잖아. 아니요, 형님.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나야말로 몇 번을 말해. 막말로 이런 게 무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오다가 쓰러졌겠네. 아니야? 잔머리 그만 굴리고 동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 시동생과 저희 남편이 집에 없던 그 명절 낮 시간은 창과 방패의 싸움 그 자체였어요. 절대 음식을 하지 않겠다는 동서와 불 안 쓰는 요리는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저의 싸움이 아주 엄청났거든요. 한참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동서라는 것이 지 밑바닥을 드러내더군요. 제가 수고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사람 같은 말하게 만드네. 고기한 내가 어떻게 음식을 해요? 저요, 우리 친정집 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집에서도 우리 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어요. 형님 해주니까 누가 같은 급인 줄 아나? 이런 급 떨어지는 일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형님이나 하세요. 어이씨구야,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성형시술 붓기 때문에 얼굴 팅팅 부은 와중에 눈을 아주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는데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없었네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는 재차 물었어요. 급이 떨어져? 아, 동서 지금 나한테 급 떨어진다고 한 거야? 그럼 급이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강단에서 돈 버는 거랑 시장에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 돈으로 돈 버는 형님이랑 제가 같냐고요.
대체가 같은 말을 몇 번 하게 만드는 거야, 정말. 동서, 나도 또 말할게. 같은 말 또 하게 만들지 마, 동서도. 내가 시장 바닥에서 일해도 동서보다 돈 더 잘 번다고.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동서 말대로 그 대단한 교수라는 양반이 생각하는 게 참 쓰레기 같네. 제가 쓰레기라고 하자 거의 졸도하기 직전까지 발광을 떨더라고요. 자기 분에 못 이긴 동서라는 게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더니만 남편이랑 시동생이 들어섰죠. 여기서요,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려던 걸 그대로 삼키더니만 동서라는 건 되지도 않은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아유, 형님. 제가 같이 한다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여보, 내가 형님 일 욕심 때문에 못 살아. 나랑 얼마나 실갱이를 했는지 몰라. 뭐 평소와 같았다면 저도 저기서 한 발 무르지 않고 똑같이 했을 텐데 전날 저한테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동서의 그 어설픈 연기를 받아주었어요. 아유, 동서 교수 일 하는데 애들한테 얼굴 이쁘게 해서 가야 체면이 살지. 교수 일이 원래 그렇잖아. 얼굴 관리해.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형님 혼자서 힘드시니까요. 당연히 제가 같이 해야죠. 제가 표정 싹 바꾸고 저리 말하자 동서가 더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제 눈치를 몇 번 보고는 제가 데쳐놓은 나물에 양념을 좀 하더니만은 지 남편 옆에 가서 그걸 입에 넣어주며 또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옆에 와서 다 안다는 듯이 자기가 일을 더 거들어서 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고생 많어. 내가 저 자식이랑 나가 있으면서 단단히 얘기해뒀어. 재수 씨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남편이 저리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네요. 걱정하지 마, 여보. 저기 집에 오늘부로 끝이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걸 전혀 모르는 동서는 여전히 여우짓을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주 대놓고 하더군요. 여보, 나 이번에 전임 교수를 하는 거 어떻게 얘기돼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네 그 여우짓 오늘로 끝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되니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체 무슨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지 말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다음에 그 카드가 공개되니 말이에요. 나 친구가 요 앞에 와서 말이야. 잠깐 데리고 와도 되지? 내 친구가 혼자서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거든.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하려고. 그렇게 해. 아유, 혼자서 아이 키우면 힘들었겠다. 와서 편하게 먹고 가시라고 해. 맞아요, 형수.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세요. 차례상을 다 물리고 나서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이야기했죠. 제가 저리 이야기하자 남편과 시동생은 당연히 데리고 오라며 환대를 하더라고요. 동서라는 것 역시 지 남편 눈치 보느라 세상 좋은 사람인 척 어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나가서 저의 귀한 손님을 데려왔죠. 그리고 그 손님의 등장으로 시댁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인사해. 명절날 애랑 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애기는 같이 안 왔어요? 네, 아이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뒤늦게 나온 동서는 제가 데리고 들어온 저의 손님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오빠라뇨? 동서는 친정에서 외동이거든요. 그런 동서가 오빠라고 하는 건 대체 누구이냐? 안녕하세요. 정경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미친 소리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왜 왔어? 나가!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동서의 내연남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당사자인 동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시동생도 자기 와이프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고요. 내연남이 저 말을 하자마자 시동생 얼굴은 벙찐 채로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제가 동서의 내연남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동서의 내연남이 제 가게에 온 것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동태포 떠드려야 되는 거죠. 몇 마리나 하시려고요?
넉넉하게 좋은 걸로 해줘. 우리야 뭐 이사장이 주는 대로 가져가는 거지. 이사장이 알아서 챙겨줘. 내가 이사장네는 믿고 사잖아. 저는 꽤 큰 시장에서 3개의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명절을 앞두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큰 시장에서 말이죠. 그런 큰 시장에 동서 내연남이 우리 가게에 오다니. 그날 저는 메인 가게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고등어를 주문했는데 결제를 하려 할 때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핸드폰 내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받아들었는데 결제창 밖으로 화면이 나가지면서 제가 그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뭐가 안 돼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세상에. 배경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배경화면에 있던 익숙한 얼굴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가 내연남과 너무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되어 있었죠. 아유, 와이프분이랑 따님이 너무 예뻐서요. 아, 그렇죠. 저희 와이프랑 딸이 워낙에 판박이거든요. 주세요. 결제창 다시 띄워드릴게요. 심지어 그 배경화면 속에서 세 사람이 누가 봐도 가족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내연남은 턱시도, 동서는 드레스, 그리고 꼬마 여자아이가 동서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부터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심지어 그 내연남은 사진 속 꼬마 여자아이와 함께 시장에 왔었거든요. 저는 직원들한테 가게를 맡기고 그 내연남을 끌고 시장 밖으로 허겁지겁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실을 서로 알게 된 것이었죠. 나는 저 여자가 교수되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거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올 생각을 해야 말이지. 야, 성경아, 네가 말해봐. 너 우리 소희 낳고 나서 저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소희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정리하고 온다며. 시동생은 내연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동서 멱살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동서는 시동생한테 멱살을 잡힌 채로 아니라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똑바로 말해. 너 정리했다며. 나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라고. 나한테 울며 불며 얘기했었잖아. 이게 뭐야 지금? 여보야. 그런 게 아니라 나 저 사람 몰라. 형님이 지금 나 모함하는 거라니까. 형님이 나 싫어하는 거 자기 다 알잖아. 형님이 지금 나 모함하는 거라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동서는 저희 시동생과 만나기 전에 내연남을 만나 아이를 낳은 상태였어요. 둘이 결혼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혼인신고며 결혼이며 안 한 것이 동서의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동서는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너랑 나랑 아이랑 잘 살겠지 않겠냐라는 말로 내연남을 설득했고 당시 취업도 제대로 안 되던 내연남은 그 말에 오케이를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동서는 자기 인생의 동아줄로 저희 시동생을 꼬신 건데 이미 시동생과 연애 시절에 한 번 내연남 문제로 다퉜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거짓 연기로 저희 시동생을 속인 것이었고 그렇게 시동생이랑 결혼까지 하고 시동생을 이용해서 지는 교수까지 된 것이었어요. 나랑 우리 소희랑은 싸구려 가족 사진이나 찍고 그 싸구려 드레스 입으면서도 소희가 얼마나 좋아했었는 줄 알아? 아직도 엄마 가리키면서 공주라고 하더라. 너는 네 새끼보다 네 명예가 더 중요하지. 정리할 거면 정확히 해. 대체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미쳤어? 남의 가정 파탄 낼 일 있냐고. 헛소리 작작해. 헛소리? 와, 너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나는 그렇다 쳐도 소희한테까지 네가 이럴 거야? 뭐 상황은 거의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동서라는 건 그 내연남을 집에서 끌어내려다가 이내 다시 저희 시동생한테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오해라고 떠들어대고 난장판 그 자체였죠. 자기야, 정말 오해라니까? 이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벌이겠어. 내가 무슨 애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이미 사진까지 있는 마당에 내가 뭘 어떻게 믿어줄까? 어? 너 다른 건 몰라도 네 애가 있는 마당에 그 애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 네, 아니라니까. 내가 뭐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 그래야 믿을 거냐고. 어떻게 자기 와이프 말은 안 믿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을 수가 있어, 당신은? 그 성격 좋고 착한 시동생이 세상 무섭게 화를 내면서 동서를 몰아붙이는데 동서 역시 생전 처음 보는 자기 남편의 거센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자기 딴에는 유전자 검사라도 하겠다고 세게 나가면 시동생이 물러설 줄 알았나 보죠? 하지만 시동생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내연남 역시 좋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죠.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자 멈칫하더군요. 아, 오빠 진짜 나 못 믿는 거야? 나 정말 서운해. 알아? 서운하다고.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동서, 이제 그만해. 하늘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동서가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괘씸했으면 나랑 동서 내연남이랑 만나게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냐고. 동서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두 눈 부릅뜨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거짓말 한다고 다 먹히는 줄 알아? 일주일이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세상인데. 형수님 말이 다 맞네요. 당신 거짓말 그만 좀 해. 말 다 했다. 됐으니까 나가. 아, 나가라고. 시동생은 동서와 내연남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동서는 시술한 자기 얼굴이 붓건 말건 눈물 펑펑 흘리며 매달렸으나 그대로 쫓겨나고야 말았죠. 그 고요하고 적막함이 감돌던 집안에서 시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집 밖으로 나섰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나 무조건 이혼을 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호언장담은 현실이 되었죠. 내가 선욱이한테 말해놓았으니까 너는 선욱이한테 다 맡기고 일 진행해. 절대로 용서해줄 필요 없고 한 번 그런 짓 한 사람이 두 번 못할 거 없으니까 절대 봐주면 안 돼. 알겠어? 당연하지. 그 여자가 유전자 검사 안 해서 내가 그 자식한테 부탁해서 유전자 검사했거든. 그런데 역시나가 역시나더라. 선욱이 형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들고 갈게. 남편은 오랜 친구에게 부탁을 해 시동생 이혼 관련 변호를 맡겼어요. 물론 시동생 역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진행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동서라는 것이 더더욱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자기는 유전자 검사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내연남이 바로 배신을 한 것이었죠. 내연남은 시동생에게 자기 딸아이의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를 제공해 주었어요. 뭐 동서 유전자는 칫솔이고 머리카락이고 시동생네 집에서 충분히 채취가 가능했으니까요. 내연남도 이미 그 명절날 자기가 믿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 동서라는 게 한 행동이 고작 배신이라는 걸 깨닫고 법적 공방을 할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동서는 이 남자 저 남자 사이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제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었죠. 형수 고마워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는 했었는데 형수 아니었으면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한테 평생을 등골 뽑히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나저나 괜찮은 거 맞아요? 아휴,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유책 배우자로 내세워서 위자료 받아내는 걸로 결론 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여자가 저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라서 그거 가지고 혼인 관련 사기죄로 묶을 수 있다고 선욱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고소했어요. 결국에 동서는 제대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된 것이었죠.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위자료는 물론 혼인 관련 사기죄로 함께 죄목을 더해 고소까지 당하게 된 동서. 결국에 동서는 위자료에 손해배상까지 물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수직까지 잘린 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값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건지 동서는 이혼을 당하고 나서 그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우겨댔습니다. 형님이 모른 척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같은 여자로서 그거 하나 눈 못 감아줘요? 에? 나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학교까지 잘렸다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서는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 고귀한 척 고고한 척 다 하던 인간이 어지간히 속이 탔었는가 보다 싶었죠. 생선 냄새 난다고 저를 대놓고 면박 주던 인간이 제 발로 찾아온 걸 보면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동서는 자기가 이혼을 한 게 제 탓이라고 했어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제가 모른 척 눈 감아줬으면 자기가 이혼도 안 하고 잘리지도 않았을 거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아냐고.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을 네가 뭔데 이렇게 만들어? 네가 뭔데? 제가 들은 채도 안 하고 모른 척하자 자기 혼자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 인생 책임지라면서 매대에 놓인 생선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으면서 발광을 해댔어요. 미친놈에게는 매가 약이죠.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들고 동선 뺨따구를 갈겨버렸어요. 말이 뺨이지 제가 잡은 게 커다란 삼치여서 그 두툼한 삼치에 맞은 동서의 머리가 휙 돌아갔죠. 어디서 개짓거리야. 내가 미쳤니? 네가 두 집 살림하면서 거기다가 내 시동생 덕으로 교수질하면서 돈까지 버는 뻔뻔한 인간을 눈 감아주게. 너 바람 피운 게 자랑이니? 자랑이야? 얘기를 해봐. 네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쳐. 뭐? 네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주제. 네가 나 이렇게 만드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발병신 주제에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아이고 하다 아주 네가 발악을 하는구나. 발악을 해. 내가 발병신인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차라리 내가 낫지. 나는 정신은 멀쩡해. 네 정신은 멀쩡하니? 그리고 나는 죄는 안 짓고 살잖아. 너는 상관이하고. 뻔히 남편, 애, 자식까지 두고서 두 집 살림하면서 대학 교수라고 나불거리는 게 그게 정상이니? 너는 양심이 있는 인간이니 없는 인간이니?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동서년 얼굴 앞에 삼치를 휘두르다시피 하며 열변을 토했어요. 이미 가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거기다가 제가 자기 불륜 사실까지 까발리니 동서는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인 채 있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까요?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동서는 어느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두 번 다시 형님한테 싹수 없게 안 굴 테니까 형님이 오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형님이 사실 사람 시킨 거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뭐라고 말 좀 해달라고요. 제발요. 제가 미쳤나요? 저딴 거짓말을 하게요. 저는 헛소리 작작하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진상이 쉽게 갈 리가 있겠냐고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님, 내가 앞으로 형님 하라는 거 다 하고 형님한테 말대꾸도 안 하고 형님 무시하지도 않을게요. 형님 발병신이라고 두 번 다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사람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아 제발요. 참, 사람 같은 말 반복하게 하네. 그 잘난 교수직 잘리면서 머리까지 같이 나빠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내가 그런 거짓말을 대신해 줄 것 같은지. 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내가 약속드렸어. 우리 시동생 내 동생처럼 내가 잘 아끼고 보살피겠다고.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니? 됐으니까 꺼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형님이 말 좀 잘 해달라 울며 불며 매달리던 동서. 그 여자 결국에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시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뒤로도 몇 개월을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연락해 오더니만 어느 순간 뚝 연락을 끊더군요. 그 여자가 연락을 뚝 끊은 것인지 자기 스스로 한 그 추악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껴서 연락을 끊은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제발 그런 이유로 스스로 창피해서 연락을 끊은 것이길 바랄 뿐이에요. 인간적으로서 그 인간이 제발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쭉 적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고 오히려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모 묻은 개였던 동서는 자기 몸에 묻은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나불거리다가 이토록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언젠간 그 여자가 제발 철이 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시동생한테 정말 좋은 짝이 다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모두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